예,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빅데이터 응용학과에 있는 이경전입니다. 오늘 어, 세미나를 위해서 오늘 제가 처음 한 20분 정도 미래 신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의 AI 기술 확보 경쟁이란 소개 없이 하는 거예요? 주제를 주셨는데요. 그 제목을 한국과 미국 AI 기업의 2020 동향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이내로 빨리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10월 20일, 아직 한 달이 안 됐네요. 그때 이제 한경 비즈니스와 저희 빅데이터 연구센터에서 같이 작업을 한 것이 한국의 AI 스타트업 25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1등이 샌드버드라는 회사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메시징 AI 회사고요. 2등이 리드, 에듀테크, 3등이 베오로보틱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자의적으로 이 25개 회사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누적 투자액이라든가 최근 투자 유치 규모라든가 밸류에이션, 시장 장악력 이런 것들을 봤고요. 또 상품이 나왔는지,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 글로벌화 가능성과 실적, 매출 실적과 이익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25개 중에 자율주행이나 자연어 처리 회사가 좀 적은데요. 그 이유는 좀 많이 제품을 내놓지 못한 경우, 한국의 경우. 지금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올해 10월에 웨이모와 테슬라가 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서비스와 제품을 내놓았다라면 한국에서는 아직 그것이 상품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오픈 AI가 GPT-3라는 재밌는 그런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내놔서 상용화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역시 한국의 회사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이 현재 한국과 미국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 한국에서는 지금 각 카테고리별로 세계 1위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1위로 랭크된 샌드버드라든가 리드라든가 뭐 베어로보틱스, 비프로 컴퍼니 이런 회사들은 명실상부하게 지금 세계의 1위를 다투는 그런 카테고리별로 AI의 중요한 회사가 되어 가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뭐 정확하게 이 회사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샌드버드가 한 작년에 투자받은 금액이 한 1,200억 정도로 봤을 때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밸류에이션 되는 그런 그야말로 스타트업이죠. 아직은 유니콘이 되지 않은 유니콘이라고 딱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의 AI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아직은 그 3차 산업혁명 때 나온 회사 제외하고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큰 대기업 제외하고는 아직은 AI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된 사례는 아직 없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여기 있는 25개 회사 중에서 몇몇이 이제 유니콘으로 등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한번 간단히 보면 메시징 AI, 에듀테크, 자율로봇, 스포츠, 핀테크, 의료, 번역, 환경, 영상인식, 인공지능 SI, 에너지, 헬스케어, 설비관리 예측, 그다음 패션, 엣지 컴퓨팅, 뷰티, 제조 이런 정도로 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이나 또 신약 개발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이 지금 단지 25위 안에 올라가 있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고 왜냐하면 신약 개발이 아직 완료된 회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25개라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 볼 수 없고 사실은 저희가 AI 관련 투자를 받은 회사가 저희 안테나에 잡힌 회사만 한 300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AI가 핵심 기술이 아닌 회사는 한 50개가 빠져나갔고 그래서 한 250여 개의 AI 회사들이 현재 한국에서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샌드버드라는 회사 먼저 보겠습니다. 샌드버드는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근처 거기 벌링 게임에 지금 있고요. 안타까운 거는 한국의 지금 1, 2, 3, 4위 기업이 다 미국의 본사 내지는 중요한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기업을 잘 할 만한
오히려 정말 잘 나가는 회사들은 지금 한국에 없다. 그래서 샌드버드는 벌린 게임이 있고요. 리드는 한국 삼성동에 있지만 리드 랩스가 지금 산라몬에 있고요. 실리콘밸리 이스트베이죠. 그다음에 베어로보틱스는 레드우드에 있고요. 비프로 컴퍼니는 지금 독일 함부르크에 있다가 지금 영국 런던으로 본사가 옮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도 상당히 본투비 글로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샌드버드는 제가 샌드버드를 알게 된 것은 2017년 많은 AI 비전문가들이 챗봇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럴 때 샌드버드의 김동신 대표는 챗봇은 어렵다라는 그러한 인터뷰를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2017년 1월에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양심 있고 실력 있고 용기 있는 CEO가 있나 했는데 역시 샌드버드의 김동신 대표는 남들이 다 한다라고 얘기하는 챗봇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채팅 API에 집중해서 현재 세계 1위의 채팅 API 기업이 됐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자기 회사의 웹사이트나 앱에다가 채팅을 집어넣고 싶을 때 가장 빨리 하려면 샌드버드랑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채팅을 통해서 채팅 API를 통해서 현재 약 전 세계 인구의 1억 명이 지금 샌드버드의 채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샌드버드의 비전은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샌드버드의 채팅 API를 언젠가는 한 번씩은 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활용하게 되는 시대를 이제 꿈꾸는 그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팅 API를 오퍼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AI 기술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프라이빗한 채팅과 달리 기업용 채팅이라는 건 상당히 퍼블릭한 상황에서 비즈니스 채팅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챗봇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챗봇을 하지 않고 채팅부터 하는, 그래서 AI라는 것이 기술 적용의 순서가 중요함을 알려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드인데요. 리드는 지금 산타톡이라는 서비스로 상당히 반향을 일으켜서 지금은 공인중개사, 보험설계사, 그 다음에 SAT, 그 다음에 GRE, GMAT, 미국의 그 카플란과도 계약을 했고요. 요즘 뭐 하루가 다르게 그 사람들을 소싱하고 있죠. 제가 사실은 저는 리드의 자문 교수를 맡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리드의 어떤 개발진을 보면 정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진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일찍이 리드가 자기 회사의 이름으로 논문을 또 아주 중요한 컨퍼런스에 발표해서 세계 최고의 AI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드는 예상 점수 예측을 오차를 최소화하고 목표 실력 도달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머신러닝 엔진을 가지고 현재는 객관식 문제를 잘 추천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점점 이런 에듀테크의 전반적인 분야로 가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보면 이제 컬래버레이트 필터링과 딥러닝, 그다음에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결합한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갈게요. 그래서 저는 리드를 The World First Cross Domain Machine Learning Engine Based Service Company다라고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의 딥마인드, 구글의 자회사가 됐지만 AGI를 지향하면서 기술 중심 접근을 하고 있고 알파고를 개발해서 정말 인공지능 역사의 한 획을 긋긴 했지만은 아직은 상업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모회사인 구글 검색 엔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서브시디어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수익 모델을 가지는 그런 회사로 커나가지 못하는 것이 영국의 딥마인드를 비판하는 관점이라면 한국의 리드는 오히려 하나의 기계학습 엔진으로 크로스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오히려 딥마인드보다 유명한 거 아니야. 딥마인드가 구글에 인수될 때 6,600억 정도에 인수됐죠. 지금 리드는 한 3천억에서 4천억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데 아마 넥스트 펀딩이 가거나 아마 올해나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어떤 밸류에이션 평가받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회사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요, 이 오늘 지금 대전 특구 AI 지금 스타트업에 왔는데요, 인큐베이터 하는 이 곳에 왔는데 대전에 있는 분들도 이 리드에 AI 에드 챌린지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10만 불입니다.
내년 1월까지 이 리드가 이미 공개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시면 1등은 10만 불을 벌어간다. 그러면 또 트리플 AI 내년 워크숍에서도 발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드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리드는 현재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고 인력 수준이 아마 상당히 전 세계 어떤 회사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인력 수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제가 리드에 합류하게 되기 전에 직전에 한번 리드 사업 계획서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드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인력을 더 빨리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애드 챌린지를 열어서 자사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많은 지금 학교에 있는 분들, 다른 회사에 있는 분들 또는 AI 전문가들이 리드 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해보고 정말 좋은 알고리즘 개발하면 이게 상도 받을 수 있고 트리플 AI에 발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리드가 좋은 조건으로 모셔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제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회사는 뷰노인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AI 스타트업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서 굉장히 참고할 만한 회사가 뷰노입니다. 뷰노는 이제 의료 쪽에 들어갔는데 일단 의료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병원과 협력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아산병원과 협력해서요. 오른쪽에 엑스레이 사진 보는 것처럼 손가락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사람의 뼈 나이를 알아맞추는 그런 학습을 한 건데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인공지능이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잘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사 선생님한테 주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더 잘한다라는 논리를 개발했고요. 이걸 통해서 병원에 팔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손가락 엑스를 한번 찍으면요. 고객이 한 5만 원 내고요. 병원에. 그동안 5만 원을 다 병원이 가져가는데요. 이제는 이것의 30%의 15,000원을 뷰노가 가져가고요. 그 15,000원으로 생긴 영업이익의 절반을 아산병원과 쉐어하는 그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고요. 이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대학병원, 대형병원, 데이터를 가진 고급 인력을 가진 병원들이 뷰노와 같이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뷰노와 같이 일하면 자기네들 데이터와 의료진의 노하우 가지고 AI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수익시화할 수 있는 거죠. 이 병원의 수요처들에서도 고객한테 5만 원을 받지만 차라리 15,000원을 뷰노한테 주고 이 AI를 쓰는 것이 혈전 정확도와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 사진 하나 판독하는데 3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00원을 차라리 쓰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의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뷰노에 제가 그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을 때 뷰노에서는 한 번도 용역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플랫폼 AI를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왔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찍은 사진은 그대로 클라우드, 뷰노의 클라우드로 가서 클라우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진단 결과를. 그럼 뷰노의 클라우드가 이제 API로 쏴주는 거죠. 그래서 전혀 하드웨어 인스톨레이션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완전히 클라우드형으로 의료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뷰노의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어떻게 대학 병원들, 대형 병원들과 협업해서 좋은 AI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돈 되는 모델을 만들 것이냐. 오늘 이제 IBM이 주최하는데 사실 IBM이 챗봇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비즈니스 단계에서 오늘 이제 IBM 왓슨과는 꼭 관련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IBM의 많은 일반인들은 IBM 왓슨과 IM TJ 왓슨 연구소를 좀 혼동하고 계세요. 사실 오늘 오시는 박사님 두 분은 그 IBM의 정말 존경받는 연구소, IBM 여러 얼마된 연구소도 있고 여러 연구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도 옛날에 포닥 시절에 IBM에서 나오는 그런 포닥 뽑는다는 그런 거 나오면 저도 열심히 보서 어떻게든 IBM TJ 왓슨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예전에 뉴저지 여행 가고 하면 거기 있는 뭐 NEC 연구소 또 뉴욕에 있는 IBM 여러 가지 또 나사에 있는 뭐 에임스 리서치 센터라든가 여러 이러한 연구소를 꿈꾸게 되어 있는데요. 이 IBM TJ 왓슨 연구소라는 것은 이제 IBM을 창업한 TJ 왓슨의 어떤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고요. IBM의 AI 프로덕트인 왓슨은 사실은 많이 실패한 지금은 상당히 레퓨테이션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IBM 왓슨이라는 코그니티브 컴퓨팅 사업부의 얘기와 IBM TJ 왓슨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다른 얘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IBM이 이제 의료 쪽에 왓슨 온콜로지를 만들었지만 한국에서도 가장 많은 병원들이 미국 병원도 잘 안 쓰는 거를 한국의 병원들이 한 10군데 IBM 왓슨을 도입을 했죠. 대부분 지금 상당히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뷰노의 어프로치는 근데 한국도 비슷해요. 루닛 같은 회사가 약간 IBM 왓슨과 비슷한 팀 칼라를 가지고 하나의 암 분야나 이걸 정복하겠다고 나선 거라면 뷰노는 어떤 하나의 암 분야라든가 하나의 질병분을 완전히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익이 되고 병원도 이익이 되고 AI 회사도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어프로치가 더 좋은 어떤 AI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스타트업 대덕특구에 있는 스타트업 분들이 상당히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루닛도 사실 대전 쪽에서 나온 회사죠.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비프로 11이라는 사실 회사 이름은 비프로 컴퍼니고요. 제가 시간이 지금 4, 5분밖에 안 남아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여기 카메라 3개가 있죠. 어제도 이제 한국이 카타르 이겼네요. 축구 참 좋아하는데 이 카메라 3개를 경기장에 설치하면요. 90분짜리 영상 3개가 나오겠죠. 그 3개를 합쳐가지고 그 영상 속에는 25명이 있습니다. 축구선수 11명씩 2팀, 그 다음에 심판 3분, 그래서 25명의 그 활동을 다 분석하는 거죠. 프리미어거나 분데스리가 같은 일부 리그 팀들은 다 사람이 그걸 하죠. 전문 기록관과 분석관이 있는데요. 5부 리그, 6부 리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현욱 대표는 한국 K리그에 일단 이걸 뿌렸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장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독일로 가서 독일에 1부 리그로 가지 않고 5부, 6부 리그로 가서 거기 6부 리그에서 헤매고 있는 팀을 5부 리그로, 4부 리그로 올려줘 버린 겁니다. 오히려 하부 리그에 있는 팀일수록 기록관이라 분석관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AI를 이용해서 AI를 활용한 그러한 사람과 또 같이 결합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몇 개국에 나가 있냐면은 12개국 700개 팀이 현재 고객사로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의 구글이 되겠다. 이 말이 틀리지도 않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토트넘과 브라이튼이 경기를 했는데 토트넘은 비프로 컴퍼니의 고객사고요. 브라이튼은 고객사가 아니라고 했을 때 경기 영상을 찍으면 결국은 상대편도 다 분석돼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브라이튼한테 주는 겁니다. 샘플로. 그러면 브라이튼에 있는 감독들이 놀래겠죠. 우리도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가 퍼져나가는 원리와 유사하게 세계 시장을 지금 빠르게 선점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어로보틱스도 이 회사도 참 너무 멋진 회사인데요. 구글과 인텔에서 근무하던 한국 사장님이 하정우 대표인가요? 그분이 창업했습니다. 이분이 구글을 다니면서 밀피타스라는 그 실리콘밸리 도시 있는데 거기서 순두부 가게를 열었답니다. 순두부 가게를 열어서 사장님이자 서빙을 하셨겠죠. 하루에 10km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점을 하려면.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이거 너무 힘들다. 이 식당을 내가 식당을 하려고 하는 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고객과 소통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 식당에서 서빙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나의 체력을 쓴다. 그래서 로봇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이분이 이렇게 하드웨어가 들어간 로봇을 만들어낸 거고요. 어떻게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중국 회사도 있고 여러 경쟁사도 있지만 가장 오리지널하게 가고 있고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이 참 훌륭한 분이지만 실수한 게 있죠. 휴머노이드 페퍼를 만들어서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4, 5년 전에 맨날 IBM 왓슨 아니면 소프트뱅크 페퍼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은 인공지능인 줄 알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M 왓슨도 시장에서 많이 실패하고 실망을 시켰고요. 소프트뱅크의 페퍼도 지금 거의 재계약되지 않는 실패한 로봇이거든요. 그런데 이 손정희 회장님은 이 베어로보틱스라는 전혀 사람답지 않은 이 로봇에다가 또 큰 돈을 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누구나 실패하게 되어 있죠. 뭐 어느 대학교 출신이라고 무조건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MIT다, 뭐 카이스트다, 스탠포드다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애플의 시리도 스탠포드 출신들이 만들었지만 잘 못하잖아요. 지보라는 로봇도 MIT 출신들이 만들면 잘 못합니다. 카이스트 저도 카이스트 나와서 제가 대학교 3년 동안 그다음에 석사과정 2년을 이 대덕단지 너무 제 대학교 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33년 전인데 어렸을 때 많이 왔던 이 오늘 장소에 와서 제가 이렇게 후배님들과 여기 있는 벤처인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카이스트 나왔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대덕에 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죠. 철저하게 기술의 현황과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잘 갖추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CEO라면 정말 팀을 어떻게 가져갈까? 혼자 하려면 그냥 주식 투자하시는 게 나아요. 교수하시는 게 낫고요. 저도 벤처를 해봤지만 벤처라는 건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벤처 2개를 만들어봤지만 그래서 CEO가 된다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고 그다음에 연구만 하는 거랑 비즈니스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죠. 어쨌든 이 베어로보틱스도 사장님이 구글과 인텔 출신이지만 실제로 순두부 가게까지 열어보고 그 순두부 가게를 직접 경영하고 서빙하면서 그 경험에서 나온 로봇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 썼네요. 어떡하죠? 제가 죄송하지만 한 5분 정도 더 쓴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슈퍼빈이라는 회사는요. 슬로건이 No Waste is Your Money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자판기 같은 데다가 페트병을 넣으시면요. 이것이 막 구겨져가지고 잘 수집이 되고요. 이거를 나중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런 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공장까지 짓고 있어요. 그래서 순환경제 비즈니스.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페트병 하나에 한 17원, 15원 정도 그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거 하나의 로봇이 회사 이걸 로보틱스 연구소라고 불러요. 저는 카네기 멜론의 로보틱스 연구소도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로봇이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열어보니까 진짜 로봇이에요. 막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요. AI 그 카메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이 PC 옛날 기계는 이게 PC로 크게 들어갔었는데요. 이렇게 컸는데 이게 PC가 이제는 이제 칩으로 설계가 다 돼서 이제 이렇게 슬림화돼서 이번에 이 기계의 이름은 네프론 모듈라라는 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 캔이나 페트를 집어넣고 이걸 사람들이 보상하는데 여기서 AI 모듈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AI 소프트웨어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계가 다른 기계로 변신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AI 회사고 로봇 회사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관련된 스타트업 한 5개 말씀드렸고요. 한국은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 킬러로서 잘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 반면 미국이 올해 정말 미국의 힘을 보여준 것은 웨이모가 자율주행 서비스 시작했고요. 테슬라가 또 자율주행 풀 옵션이라는 그러한 FSD라는 다소 이름의 어폐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드디어 내놨다. 그래서 이걸 만불에 지금 가격을 붙여놨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거대 기술에 대한 AI를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AI 학계와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이 GPT-3죠. 역시 실리콘밸리에 있는 오픈 AI가 개발한 건데 작년에 GPT-2를 내놨는데 그때도 놀랐습니다만 그때는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GPT-3는 이번에 완전히 공개해서 너무 많은 사람 놀라게 했고 저도 글 2개를 썼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GPT-3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길이는 눈이 몇 개야 했는데 길이는 눈이 2개야.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데 내 발은 눈이 몇 개야 했더니 네 발은 눈이 2개야 라고 대답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이 없고 과학적 지식이 없고 인과관계에 대한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없느냐? GPT-3가 어떻게 설계되었냐면 n개의 단어 배열이 입력으로 주어지면 n+1번째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출력하도록 학습을 했는데 학습 데이터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서를 다 긁어 모았거든요. 정말 미국다운 스케일을 보여준 그런 대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시켰고요. 오늘 두 박사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아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 되게 쉬워요. 딥러닝이 1750억 개 파라미터면요. 1750억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하는데. 이따가 우리 두 박사님께서 그걸 좀 교정해 주셔도 돼요. 저의 오늘 그 계산법을. 그러니까 $1에 1000개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걸로 지금 최근에 구글인가 오픈 AI에서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0개에 1불이니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750억 개 파라미터면 1750억이 들었다 볼 수 있고요. 이 같은 학습을 하는데 내년 이맘때는 어떻게 바뀌느냐. 16개월마다 이것의 코스트가 절반으로 줄어요. 이것도 이제 논문으로 발표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학습을 하면 이게 한 800억 정도로 준다는 얘기고요. 후년에는 400억. 그죠? 그 다음에 200억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오늘 현재 1750억이 들었으면 아까 우리나라의 AI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이 1, 2, 3, 4위가 대충 2천억에서 4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의 밸류에이션의 절반 내지는 전부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가 AI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밸류에이션을 거의 20조, 100조로 올려놓은 회사한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국의 AI의 어떠한 규모의 문제가 이번에 미국 회사들 보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박사님들이 오늘 발표가 있고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GPT-3가 이거를 무료로 공개했거든요. 무료가 아니라 API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요. 이 라이센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사버렸습니다.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AI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픈 AI가 열심히 개발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최소 1,750억을 들여서 학습을 시켜놔가지고 뭔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더니 이거를 또 수익 모델을 내겠다고 내놨는데 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라이선스 해가지고 큰 돈을 오픈 AI에 준 거죠. 그리고 오픈 AI는 그 돈 가지고 또 새로운 GPT-4를 위해서 또 연구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미국식 모델, 스케일도 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이렇게 계속 벽돌 한 장씩 올려가면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매우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한국도 충분히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좀 더 스케일을 더 키우고 좀 더 거대 기술, 그 다음에 좀 더 시장 중심적 그 노력을 계속 해나간다면 한국의 AI도 세계 수준으로 지금 저는 한국의 AI가 세계 한 5위에서 3위 사이 워낙 미국과 중국, 캐나다, 영국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열심히 해나간다면 3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단 제 오프닝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으시나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IBM TJ 왓슨 리서치 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경경 교수님께서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스타트업을 차리고 어디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재밌고 정말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화면을 쉐어하고 그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백그라운드로 보이는 그게 제가 다니는 연구실입니다. TJ 왓슨 연구소고요. 그 뉴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이제 IBM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방향을 많이 틀었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리서치 스텝 멤버로 그리고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IBM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몸담았었던 전에 했었던 그 연구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BM에서 서밋 시스템과 CLS 시스템이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하는 컴퓨터를 한 1년, 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순위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뒷이야기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이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AI와 접목시킬 것인가. 처음에 이제 CL와 서밋 시스템이 나왔을 때 그걸 이제 AI로 어떻게 이용할까를 시스템을 만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이경경 교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상업화된 비즈니스 모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과학과 그런 컴퓨터와 그리고 AI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그런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커머셜라이즈 돼 있는 시각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봤을 때 아니면 그 펀더멘탈 리서치에서 봤을 때 어떻게 AI가 지금의 과학과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한 시즌은 한 70년, 8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노벨상이 여기 IBM 연구소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IBM 펠로우나 ASM 펠로우 내지는 굉장히 많은 테크에 관련된 그런 많은 상들을 받은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보이는 그 노란색 그림은 퀀텀 컴퓨터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퀀텀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기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약간 그 냉장고 비슷하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퀀텀 칩을 이제 냉각시키면 이제 절대 영도 비슷하게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는 시스템이나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이상의 박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연구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펀더멘탈 리서치에서부터 어플라이 사이언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이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PC를 만들었고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 내지 타자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레비뉴를 창출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레드햇을 인수를 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와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비즈니스 쪽으로 많은 선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왓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이제 제퍼디라는 퀴즈 쇼가 있었죠. 그래서 그 제퍼디라는 퀴즈 쇼에서 거의 정말 초창기 AI 디자인을 한 것이 이제 IBM 왓슨 연구소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위키피디아나 그 웹 크롤링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자료를 모으기도 굉장히 힘들었었을 텐데 그때 뭐 많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뭐 그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퀴즈에 나오는 그 답을 가장 많이 해서 그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그 반향을 일으켰었죠. 지금 뭐 알파고나 뭐 그런 정도의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퀀텀 컴퓨터 위에서 보시는 것 같이 퀀텀 컴퓨터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런 서밋 시스템, 슈퍼컴퓨터 그런 쪽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말씀드리면 도대체 하이퍼퍼스 컴퓨팅이 어떤 것인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많이 드리곤 하는데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F1 카나 아니면 이제 경주용 차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 차가 있습니다. 제 차. 제가 소나타를 몰고 있는데요. 이제 제 차를 캡처해서 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 차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경주용 차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제 트랙에서만 돌겠고요. 하지만 그 오른쪽에 있는 차는 퍼포먼스 좀 낮겠죠. 하지만 그 목적은 다릅니다. 왼쪽은 이제 경주에서 가장 빨리 달려서 이기는 게 목적이 되겠고 오른쪽 차는 안전하게 그 패신저를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옮기는 것이 보통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사용자들도 다르겠죠. 그 왼쪽은 아마 그 레이서들이 타는 차가 될 것 같고 오른쪽은 이제 일반인들이 타는 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컴퓨터는 일반용 데스크탑과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슈퍼컴퓨터가 되겠고 오른쪽에는 그냥 일반 데스크탑 아니면 랩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코어를 이제 멀티코어 프로세서 CPU가 되겠죠. CPU를 엄청 많이 집어넣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CPU에서 연산을 시키고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메모리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업투데이트한 그 메모리 하이라키를 이용해서 그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터커넥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인터커넥트도 엄청 빠른 것을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용하는 이더넷은 보통 이제 뭐 1GB나 아니면 10GB가 맥스일 텐데 지금 슈퍼컴퓨터에서는 100GB나 300GB까지 올라가는 그 인터커넥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목적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 왼쪽에 사용하는 건 이제 사이언스나 기존에 했었던 무슨 그 많은 연산이 필요한 그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연산 같은 걸 하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일반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게이밍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들도 많이 다르겠습니다. 뭐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아니면은 그 전문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들이 왼쪽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이제 데스크탑은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개략적으로는 이렇게 슈퍼컴퓨터랑 데스크탑이 이렇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대충 이제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제 $300 million 정도 합니다. 그래서 3천억 내지는 뭐 한 4천억 되겠네요. 환율을 계산을 하면.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200 페라플롭이라고 하는데 페라플롭은 이제 10의 15승의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1초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연산의 양으로 봤을 때는 뭐 일반 컴퓨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익스퍼트나 아니면 사이언티스트들이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몇 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그네틱 퓨전이나 아니면은 뭐 뉴클리어 에너지, 그 윈드 에너지, 그리고 뭐 코스몰로지나 애스트로피직스 같은 그런 과학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 정도고요. 그래서 그 이제 탑 500 슈퍼컴퓨터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아니면 그 두 분기마다 1년에 2번씩 이렇게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이제 공표를 하는데요. 이제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IBM에서 만든 회사가 1, 2위였는데 이제 뭐 그 일본에서 만든 푸카코라는 그 슈퍼컴퓨터가 1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만든 서밋과 시에라 시스템은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같은 연산을 할 때 파워를 얼마나 적게 사용하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저희들이 그 엔비디아와 협업을 해서 GPU 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낮은 전력으로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HPC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프로그래밍 모델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으로 이제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모델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시킨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멀티 프로세서와 그리고 다른 프로세싱 유닛들을 어떻게 같이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메모리가 있으면 메모리에 그 노드에 메모리가 있지만 그 메모리 이외에 다른 메모리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메모리를 어떻게 억세스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PGAS라는 메모리 모델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글로벌 어드레스 스페이스라는 그 노드 이외에 이제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쉽게 접속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오실 건가라는 그런 연구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여기서 이제 메시지 패싱은 이제 MPI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데스크탑에서 아니면 랩탑에서 돌릴 때는 그냥 프로세서에 내가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돌리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은 패러럴 프로세스들이 한 번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멀티 노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테스트 베이스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서는 이제 CPU뿐만이 아니라 GPU를 같이 연동시키는 그런 기술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다 모듈이나 안에 있는 뭐 오픈MP나 오픈ACC 같은 같은 이제 프로세싱 유닛들이 있더라도 어떤 프로세싱 유닛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오플로드 모델 그 GPU로 오플로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액셀러레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좀 더 들어가면 뭐 트레디셔널 리눅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헤비한 스택들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어떤 슈퍼컴퓨터에서는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한 그런 커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서 어떤 IO 노드 같은 데서는 굉장히 라이트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돌리고 컴퓨팅을 하는 데서는,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많이 필요한 뭐 컴파일을 한다든지 그런 데서는 헤비한 그 트래디셔널 리눅스를 돌리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시스템이 이건데요. 그 여기 서밋이라고 이게 지금 그 오크리지 랩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랩입니다. 내셔널 랩이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 굉장한 큰 랩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라곤 랩도 있고, 뭐 리버모어에도 랩이 있고, 그리고 샌디아에도 랩이 있고, 그리고 뭐 오크리지도 랩이 있고, 여러 가지 랩이 있는데 거기마다 이런 굉장히 큰 시스템들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다양한 연구에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 오크리지에 들어간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2018년에 딜리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보시면 IBM에서 만든 파워 9 프로세서가 2개가 들어가고요. 노드 하나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6개 엔비디아 테슬라 GPU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노드 하나에 그 608GB의 메모리, 그리고 NVMe 메모리가 1.6 테라바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가 4,000개 이상 들어가 있는 그 정도 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슈퍼컴퓨터를 만든 건 유튜브에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시간상 플레이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시스템에는 GPU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GPU를 왜 그렇게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뭐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뭐 그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그런 많은 그 과학적 데이터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 그것들을 프로세스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현 기술로서는 뭐 여러 가지 뭐 FPGA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긴 하지만 GPU가 가장 적합한 프로세서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엔비디아와 협업을 해서 GPU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헤테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는 데이터에 프렌들리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흡수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CPU와 GPU는 굉장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죠. CPU는 굉장히 헤비한 뭐 컨트롤과 그리고 캐시와 뭐 알고리즘 로지컬 유닛이 들어가 있다면 DRAM은 굉장히 라이트한 그 프로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럴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PU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CPU와 CPU 사이가 굉장히 큰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 CPU와 CPU 사이에는 뭐 300GB 이상의 속도로 서로 그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NVLink와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그 노드 안에서의 그 인터커넥트 그 프로세싱 인터커넥트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또한 옵티마이즈를 많이 해서요. 그 지금 시에라 시스템, 그 리버머 랩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2개의 GPU가 들어가 있고요. 서미대는 이제 3개의 G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의 그 슈퍼컴퓨터와 그 HPC에 관한 대략적인 그 소개였다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AI와 이것들이 어떻게 과학적 연구와 연결이 될 것인가 그것들을 잠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 그 여기는 이제 이론 물리학이라고 하죠. 근데 QCD, 퀀텀 크로모 다이나믹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런 시뮬레이션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일반 분들이랑 굉장히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이론 물리학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강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이게 양성인 양성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관에서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딱 붙어 있는 그런 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기후 변화와 기상 예측을 하는 그런 역할. 실제로 한국의 기상청에도 슈퍼컴퓨터가 한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재료과학.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는 곳에 슈퍼컴퓨터가 사용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분자 배열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성질의 물질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기존의 많은 모델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어떤 물성이 생기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화학 분야,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연료나 아니면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오일들을 어떻게 휘발성이 강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극한 환경에서 곡물들이 어떻게 더 잘 자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데도 슈퍼컴퓨터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소 부분, 뭐 고효율 엔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에어로다이나믹스 같은 그 것을 연구하거나, 아니면은 그 CFD라고 해서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그 공기 저항이 적은 자동차 아니면은 비행기 그런 것들을 만들 것인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산업공학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AI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 그거를 잠깐 보면 이제 굉장히 사이언스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 에너지에는 아까 이제 이경정 교수님께서 굉장히 미국에 하신 연구가 규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와서 크게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암 연구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더라고요. 저는 뭐 한국에서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돈을 그 나라에서 제공을 하면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이제 암 관련한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Science User Facility라는 그 OLC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정부나 학계, 산업 전반에 걸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떻게 컴퓨터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의논을 하는 그런 컨소시엄 같은 게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뭐 논의하고 있고요. 이런 주제들이 그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연구, 암세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전이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혈액에서 암세포가 어떻게 전이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슈퍼컴퓨터로 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암에 굉장히 관련돼 있는 그 RAS 프로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몸 안에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슈퍼컴퓨터가 사용을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AI가 사용되는지 잠깐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에너지나 핵 융합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자들이 어떻게 분열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종합을 하면 이 사이언스에서 어떻게 AI가 사용되는가를 종합을 하면 이제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실험들에서 아니면 시뮬레이션들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동안은 이제 사람들이 그 naked eye로는 그러니까 그냥 그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AI의 도움을 빌려서 많은 데이터를 피드를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이 어떤 건가 그것들을 이제 AI의 도움을 이용해서 아니면 딥러닝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추출해서 그것들을 도대체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들 요약을 시켜놨는데요. 이제 연구를 하는 이게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티오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게 되겠죠. 그럼 실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 실험이 부족하다면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갑니다. 시뮬레이션 넘어가는데 시뮬레이션에서 모델이 또 잘못됐다. 그러면 모델을 다시 수정을 하고 익스퍼리먼트를 다시 해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시간이 또 엄청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머신러닝을 어떻게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의 그 사이클이나 아니면 정확도를 높이고 사이클을 빠르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 사이언스 분야에서 AI를 사용하는 그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했었던 그 연구 중에 하나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molecular dynamics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집니다. 데이터라고 하면 대충 말씀드리면 한 100 테라바이트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셋마다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데이터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람이 다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그 방법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라스 셀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암에서 굉장히 원인이 되는 셀 프로틴 그러니까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암이 어떤 부분에 착상을 하게 되고 착상을 하지 않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틴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 암세포가 아니면 그 라스 프로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트라젝토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패스를 따라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되는데 지금은 이게 멈춰 있는 화면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진동을 하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분자 구조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안에서 구조상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중요한 분자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Variational Autoencoder를 사용해서 어떤 분자 구조들이 대부분 나타나고 어떤 분자 구조들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지만 그 드물게 나타나는 분자 구조들 중에서도
그 암이 발견되는 아니면 그 신약 발견에 관련한 그 좋은 분자 구조들, 거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자 구조를 찾아내는데 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이용이 됐고요. 이거를 사용하면 사람이 실제로 보고서 이 분자 구조를 보고서 파악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빠르게 그 시뮬레이션 양을 엄청 많이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음 예에서 보시면 그곳에서 연장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그 2019년 그 슈퍼컴퓨터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컨퍼런스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던 연구인데요. 그 이제 분자 구조를 굉장히 멀리서 보는 모델이 있고 굉장히 가까이서 보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매크로 모델이 되겠고 하나는 마이크로 모델이 되겠는데 이제 실제로 이것들을 MD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것인가 그런 매크로 스케일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중첩시켰을 때 얼마나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논의한 그런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그 뭐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나 아니면 GAN이나 아니면 그 뭐 CNN 같은 것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에서 의미가 있을 만한 그런 프레임들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 시뮬레이션으로 넘긴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봐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런 시간과 그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면 이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4,000개 이상의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노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와 CPU와 GPU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이 논문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랩업을 하면요. 그래서 이제 IBM에서는 그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 커머셜리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연구도 하고 있지만 그 펀더멘탈 리서치나 아니면 펀더멘탈 사이언스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그 AI를 사용해서 빠르게 프로세스할 것인가 그것들을 이제 하이퍼버스 컴퓨팅 HPC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그 HPC를 이제 클라우드에 집어넣어서 클라우드 안에서 그런 빠른 컴퓨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뭐 재조명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뭐 시간이 제가 좀 넘은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황진호 박사님께 바톤을 넘기고 그리고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좀 당겼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고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스타트업에 공부를 하시고 많은 부분이 아마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AI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은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조금 수정해서 Future Computing with AI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컨텐츠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우선 AI 그리고 데이터 테크놀로지 컴퓨터 관련해서 얘기를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IBM 비즈니스 그다음에 리서치에서 프로덕션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어떤 챌린지가 AI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챌린지가 컴퓨터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클루드하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이 박사님이 아까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IBM에 대한 설명은 우선 차치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보통 리서치 연구소였기 때문에 프로토타입ing 관련해서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 유닛하고 프로토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다든지 같이 그리고 퍼블리케이션이나 아니면 패턴을 쓴다든지요. 아니면은 그 유니버시티 패컬티랑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쓴다든지 패턴을 쓰고 그다음에 뭐 학생들, 유니버시티나 학생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논문 쓰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생략할게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미 이 박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퓨처 오브 컴퓨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다루고 있는 건 뭐죠? 비트죠. 비트에 대해서 0, 1, 0, 1. 보통은 그 매트매틱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0, 1, 0, 1으로 구성된 어떤 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AI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하드웨어를 뉴런으로 가지고 걸렸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그 바이올로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물학적인 어떤 뉴런, 그러니까 인간을 닮은 뉴런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이나 IBM이나 보면은 지금 CPU나 아니면은 그 뭐 GPU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뉴런을 바로바로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드웨어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큐비트라고 나오죠. 이제 퀀텀 컴퓨팅에서도는 비트를 큐빗이라고 그러는데 이 큐비트를 구동하는데 이 정보 자체는 사람 피직스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0, 1, 0, 1이 아니라 어떤 0와 1 사이에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퀀텀 시스템이 그걸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거지만은 앞으로 컴퓨팅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애플리케이션이 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AI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몽키가 뉴로 시그널을 이용해서 자기한테 뭐 먹이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게 하나의 AI를 이용한 하이 테크놀로지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른 예를 보면은 딥페이크,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이제 뭐 이 사람이 사진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 스크립트에 따라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다 얼굴을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보면은 구분하기가 힘들겠죠. 어떤 사람이 실제로 얘기했는지 아니면 가짜로 얘기했는지 뭐 그런 부분도 AI의 어드밴스드 AI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그 앨런 머스크가 그 이제 칩을 뇌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그널을 읽어서 뭐 동작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뉴랄링크라고 회사를 차려하고 있는데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프로토타입은 나온 상태예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드밴스된 AI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IBM이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하고 디베이팅을 하는 머신을 개발했어요. 이게 디베이트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사람과 디베이팅을 해서 완전히 뭐 이기고 뭐 그런 이기고 뭐 지는 건 중요한 건 아니겠죠, 디베이팅에서. 하지만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그 논리적 컨텍스추얼 리즈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있는데 오른쪽에 혼자 서 계신 분이 그 세계 디베이팅 챔피언이거든요. 이분을 모셔서 디베이터랑 그 이렇게 뭐 디베이팅 컴피티션은 아니고 그냥 뭐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비디오를 만든 게 있습니다. 올해 있고요. 그러면 잠깐 보시죠, 어떻게 Economic 하는지. and social research shows that attendance at preschool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later NAPWIN outcomes, particularly in the domains of numeracy, reading, and spelling. The results of a new study of over 1,000 identical and fraternal twins, published in 대단하죠. 이런 컨텍스트 리즈닝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그 실제로 인간하고 디베이팅을 해가지고 뭐 그 보팅에서는 사실 그 머신이 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풀 프레임을 한번 들어보면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AI를 얘기할 때 아까 유민 박사님도 많이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이 박사님도 많이 설명하셨지만 그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이제 네로 AI에서 브로드 AI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기존에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아까 뭐 그 리사이클링 하는 머신 봤지만 사실 그게 그 이미지를 보고 그게 그 페트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이거는 실제로 뭐 어떤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하나의 태스크를 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브로드 AI로 넘어가면서 그걸 좀 더 광범위하게 여러 태스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제너럴 AI로 가려면 길이 먼데 그걸 이제 AI 전문가들은 2050년 그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 뭐 그런 페퍼 얘기도 하셨고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제너럴 AI로 가는 거고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가 나오는 데는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로 AI는 뭐 우리가 기존에 하는 딥러닝, 싱글 태스크, 뭐 싱글 도메인 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 AI로 넘어오면은 뉴로 심볼릭 AI가 들어와서 실제로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이미지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그걸 합쳐서 AI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이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태스크, 멀티도메인, 멀티모달한 그런 AI가 나올 거고 실제로 트러스티드 AI가 나와겠죠. 그러니까 페어니스가 엄청난 문제니까 지금 뭐 어떤 그 블랙피플이나 아니면 아시아의 이런 사람들은 좀그 뭐냐 어떤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조금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어떻게 바이어스를 커버할 것이냐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트러스티드 AI가 또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너럴하게 넘어가면은 실제로 이제 뉴로 AI 인간을 닮은 뇌를 가진 AI가 나올 거고 그 경우에는 크로스 도메인 러닝과 리즈닝이 가능하고 실제로 아까 보신 디베이팅도 그런 되겠죠. 예. 그리고 그 AI 산업 자체가 사실은 크게 붐한 지가 2012년도부터예요. 지금 이 숫자들은 결국 그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보고 그게 이제 사실은 바로미터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 산업계가 나아가는지. 그래서 보시면은 한 20만 명 정도의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가 필요한 상태고요. 미국에서만.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한 15만 명 정도. 그리고 올해만 보면 28% 정도의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디맨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주로 디버깅 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0% 정도의 시간을 디버깅 하는 데 써요. 그게 1년의 추산이 한 435 미국에서만 보면은 이 정도로 그 AI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태고요. 이게 계속 그로잉하고 있는 상태고 2021년 이제 앞으로 쭉 가면은 더 많은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AI나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서 모두 일을 하니까 아마 그 운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2012년도로 들어가서 볼게요. 사실 이 AI라는 거는 이 세 가지 디멘션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데이터 부분하고 알고리즘하고 컴퓨터. 데이터 부분은 물론 그 컬렉션하는 부분은 아니고 부분만이 아니고 레이블링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매핑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페타플롭이나 아니면은 그 플롭수를 늘려서 그 초당 계산할 수 있는 그 양을 늘려야 되겠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미지넷이 처음에 2010년대 나왔을 때 그 액큐러시가 하는 정도, 에러 정도는 그게 틀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실제로 앤드류 엔진은 다 아실 거고, 뭐 스탠포드나 이런 데 보면은 1년에 그러니까 한 학기에 그 그냥 인로를 하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머신러닝 인트로를 듣는데 그 MIT도 보시면 학생 수가 쭉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산업이 발전하고 디맨드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툴도 그런 학생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다 그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옵스도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체적으로 뭐 딥러닝 모듈을 개발해가지고 쓰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매달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기존에는 뭐 텐서플로우가 스태틱 그래프로 해서 파이토치한테 밀렸지만 그 텐서플로우가 2.0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완을 했죠. 그러면서 좀 따라잡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계속 오픈 소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산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한 기술들은 다 지금 오픈 소스가 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해서 디맨드가 아까 그 이경희 박사님이 이제 가격이 쭉 이제 2배씩 반씩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매년. 이제 그 이유가 결국에는 컴퓨터 파워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컴퓨터 리퀘어먼트가 거의 뭐 3.5 달에 2배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올해 내가 뭐 10 페타플롭의 그 컴퓨터가 필요했다면은 3.5 개월 뒤에는 그러니까 10이 아니고 20 페타플롭 필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2010년 정도에서 알렉스넷이 나왔을 때 그때 필요한 컴퓨터랑 지금 알파고 제로가 나왔을 때 컴퓨터랑 완전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 30만 배 정도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따라갈 수 있을지 어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매시브 패러럴리즘을 많이 연구하고 있죠. 뭐 GPU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CPU, GPU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슈퍼컴퓨팅 아니면 HPC를 같이 연동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디맨드는 사실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한 2020년도에 와트당 한 1000 기가플롭 정도가 되는데 그게 더 늘어나기에는 사실 힘들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이제 이 그린 닷을 표현하는 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그 요구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퀀텀 컴퓨팅이 나온 거예요. 컴퓨팅은 사실 그 전에 설명해드린 퀀텀 컴퓨팅에 나온 게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면은 더 많은 정보를 스토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스토어 할 수 있고, 메모리 스토어 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로세싱 스토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로세싱 파워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리플렉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디맨드들을 리플렉트 하기 위해서 이런 퀀텀 컴퓨터에 대한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요. 아까 초반에 보여줬던 2010년도에 LRAC랬는데 그런 컴퓨터의 발전에 의해서 이게 쭉 내려가요. 2015년도 정도 보면은 이제 휴먼보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뭐 아까 그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보시겠지만 클래시피케이션에 관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메디컬 이미지도 그렇고 그냥 실제적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디텍트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이런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을 하진 않는데 이 클라우드 플랫폼도 아마 다들 쓰시겠지만은 해보시면 되게 복잡해졌어요. 지금 기존에 예전에는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다 피지컬 머신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라든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도 하나 아니면 뭐 포트가 2개든지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피지컬 머신이 있고 그 위에 버추얼 머신이 있고 그 위에 또 클러스터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여러 컴퓨터들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그 위에 돌고 그 안에 또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많이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계속 버추얼 레이전에 쌓이니까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장점은 그거죠. 이제 기존에 피지컬 머신이 있을 때는 실제로 사용량이 한 뭐 10%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0% 12%밖에 안 됐어요. 실제 사용량이 전체 에버리지 따졌을 때. 근데 이제 기존에 피지컬 머신에 탈피해가지고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면서 그 사용량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좀 더 맥시멀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컨테이너를 돌릴 때 사실은 각 컨테이너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잖아요. 본인이 애플리케이션이 안에 돌고 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이 사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서 그 인터페이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추얼 네트워크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레이어도 되게 복잡했어요. 그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원래는 그냥 피지컬 인터페이스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닉 카드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나 아니면 거기 뭐 포트 하나나 2개 정도 연결해서 그냥 썼는데 지금은 버추얼 인터페이스가 생겼죠. 그게 호스트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가 생겼죠. 전부 뭐 요즘 뭐 컨테이너나 버추얼 머신 보시면 10닷으로 시작하죠. 아니면 뭐 196나 뭐 이런 걸로 다 시작하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L2나 L3를 또 연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서비스 메쉬나 아니면 이런 것들 보면은 실제로 L7에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많아요. 네트워크도 많아요. 그래서 뭐 서비스 메시 이스티오나 아니면은 여러 기술들을 보시면은 L7을 직접 뭐 컨트롤 해가지고 HTTP 레이어에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한다든지 그런 기술 발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저랑 가깝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뭐 뉴 하드웨어는 아까 이 박사님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고 뭐 보시면은 숫자가 좀 놀랍습니다. 이게 진짜 트랜지스터가 9조 개나 들었고 뭐 오른쪽에 보시면은 GPU가 2,700개 이상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아마 퀀텀에 대해서 드문드문 아마 들으실 거예요. 기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근데 실제로 퀀텀의 큐빗을 얘기할 때 숫자가 되게 작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숫자들이 어떻게 그 퍼포먼스를 낼 것인지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가진 큰 데이터를 처리를 할 것인지는 의문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들여다보면은 퀀텀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0이나 1처럼 인디펜던트하게 숫자를 나타내진 않아요. 0과 1이 뭐 2비트가 있으면은 그 숫자는 별개잖아요. 상관이 없잖아요. 0이면 0이고 뒤에 숫자는 1이면 1이고. 근데 퀀텀에서는 앞에 숫자가 0이고 0이면은 뒤에 숫자는 그 앞에 숫자에 디펜던트해서 1이 될지 0이 될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를 entangled state라고 그래요. 그걸 나타내는 게 결국 큐빗이고. 그래서 그 큐빗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은 스페이스가 필요해요. 정보가. 왜냐면은 두 개의 비트만 봐도 0, 1, 1, 뭐 0, 0, 0, 0, 1, 1, 0, 1, 1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상태들이 뭐 복합적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중간 상태도 있을 거고.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큐빗이 두 개의 큐빗이 있다. 그러면은 512개의 비트가 필요해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쭉 가보시면은 35개의 큐빗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550GB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100대가 되면은 거의 뭐 전 세계에 있는 아톰을 그러니까 원자를 다 써서 표현을 해야 될 만큼 그게 많은 정보 양을 포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퀀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퀀텀이 다루는 영역을 보시면은 그 중간에 있는 블루박스가 옅은 블루박스 보시면 하드 프로블럼, 클래시컬 보면 기존에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NP 하드 프로블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뭐 폴리노미얼한 문제들은 이지 프로블럼에 들어가겠죠. 그 문제들은 뭐 퀀텀도 이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문제들은 물론 그 하드 프로블럼 중에서도 퀀텀이 아마 해결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뭐 구글이나 IBM에서도 뭐 퀀텀 수프리머시를 증명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그 기존에는 클래시컬한 하드웨어로 풀지 못한 문제들을 퀀텀이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풀기 힘들었던 뭐 케미스트리나 머터리얼나 머신러닝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부분도 퀀텀이 많이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퀀텀 메카닉스를 시뮬레이팅하는 것도 나오겠죠. 뭐 결국 그 피지컬한 스페이스를 어떻게 시뮬레이팅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아마 전체적으로 해결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IBM에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6년에 IBM Q Experience라고 해서 그 클라우드로 실제로 익스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IBM 클라우드로 들어가서 실제로 공짜로 그냥 퀀텀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해보시면은 그 퀀텀에서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기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동이 이제 셋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IBM Q 시스템, IBM Q 시스템 1이라고 그래서 좀 더 어드밴스드 하드웨어가 나왔는데 이제 14개 퀀텀 시스템이 디플로이가 됐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엄청나게 17만 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한 횟수가 이제 110조 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 200개 정도의 페이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80개 정도의 회사랑 같이 지금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같이 어떤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보시면 퀀텀 사이언스부터 시작을 했죠. 1960년대부터 계속 이제 퀀텀에 대한 논문이 나오고 이제 theoretically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IBM의 Q Experience를 릴리즈하고 그다음에 IBM Q 네트워크를 릴리즈해서 대중에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결국 퀀텀 컴퓨팅 시대가 오는 것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파트너들이랑 그 학교나 아니면은 그 인더스트리 아니면 스타트업이랑 같이 지금 공동 작업을 통해서 퀀텀을 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뭐 2020년도 그 비용들을 보면은 퀀텀 어드밴티지 결국 그거를 어떻게 커머셜라이즈 해서 사용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실제 프로블럼을 그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퀀텀을 하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원래는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결국엔 리딩을 할지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태고 뭐 IBM 에코시스템으로 보면 IBM이 지금 많이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러 뭐 구글이나 비웨이브나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하드웨어 타입도 뭐 다른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뭐 인스티튜션이나 아니면은 뭐 얘기한 것처럼 스타트업이나 인더스트리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곳을 참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일반인들도 사실 퀀텀 챌린지나 아니면 퀀텀 해카톤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러닝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챌린지에 참여해서 그 어떤 뭐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서치 엔진에 그 키스킷 아니면 퀀텀 챌린지, 퀀텀 해카톤 뭐 이런 거 쳐보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월달에 아마 한국에서 퀀텀 챌린지, 해카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리서치에서 프로덕션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아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그 지금 칩 인더스트리에서 제가 하드웨어를 갑자기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 되시고요. 이게 실리콘 칩에다가 이제 어떤 크기의 칩을 올릴 건지에 따라 가지고 프로덕션이 될 건지 아니면 리서치 될 건지 결정을 하잖아요. 지금 삼성이나 아니면 NEC나 이런 데 보면은 5 나노미터의 칩을 양산을 이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애플이 지금 요구를 해서 그거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리서치 단계였어요. 근데 리서치하고 결국 그 프로덕션 바운더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reliability든지 아니면 performance라든지 아니면 커스텀 리퀘어먼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scalability, mass production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야지 이제 프로덕션이 되는 거고 물론 가격도 다운이 돼야 되겠죠. 하려면은. 근데 결국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그 리서치하고 인더스트리하고 연계해서 한 연구 중에 그 다리 있잖아요. 그 강을 지나가는 다리의 상태를 보고 그 상태를 어떻게 체크해서 메인테넌스 주기를 스케줄하고 아니면 그 어떤 붕괴를 막고 뭐 그런 걸 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다리가 많잖아요. 어떤 나라는 다리가 엄청 많고 그리고 그 각 다리마다 그게 크랙인지 아니면 그냥 그 이끼가 낀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사진을 찍어 왔더라도 그게 너무 그러니까 컨퓨징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다리에 그 뭐냐 크랙이 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먼지가 쌓인 건지 아니면 이끼가 낀 건지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입한 게 이제 IoT 디바이스겠죠. 뭐 여러분들 바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IoT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이제 각 다리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다 찍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가는 거죠. 전문가들한테 가서 그 전문가들이 결국 이 레이블링을 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니셜 레이블링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데이터로 그렇지만 이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다 레이블링을 또 손수해가지고 물론 그 데이터셋이 증가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이게 뭐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액큐리시가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레이블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클라우드로 가서 스케일링을 하는 겁니다. 그 트레이닝을 하고 액큐리시를 보고 에러 레이트 보고 그래서 이제 완성된 그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필드에 나가서. 실제로 그 한 번도 사진을 찍지 않은 어떤 다리에 가서 사진 찍어보고 그게 만약에 레이블링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엑스퍼트한테 가서 검사를 하고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AI 모델 하나를 개발해서 커머셜라이즈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까 보신 하드웨어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가 IBM이 구동하고 있는 클라우드가 전 세계 한 24개 정도까지 좀 많아요. 근데 그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엄청 골치가 아픈 게 아까 보셨지만 클라우드 구동 자체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컨테이너 나오고 뭐 벌처 머신 나오고 시스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를 양산할 거 아니에요. 로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매트릭 데이터, 뭐 CPU 사용량이라든지 메모리 사용량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클라우드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거 아니에요. 어떤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IBM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 인텔리전트하게 그것들을 뭐 합친다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노드에서 처음 발생했는지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blast radius라고 해서 임팩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액션 레커멘데이션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IBM이 클라우드만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그 뒤에서 그 클라우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AI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체. 그리고 리서치 보시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은 기사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 뭐 아카데미에서 뭐 페이퍼가 나왔는데 뭐 사이테이션이 얼마나 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예라고 보시면 돼요. 뭐 IBM에서 AI 페이퍼를 냈는데 2019년에 가장 많이 사이테이션 된 그러니까 많은 페이퍼들이 그 뒤에 나온 페이퍼들이 리퍼를 한 거예요. 그 페이퍼를. 뭐 그런 페이퍼들도 많고 네이처 150에 나온 페이퍼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기술 발전 많죠. IBM
리서치가 IBM 자체는 아니지만 IBM 리서치가 아카데미하고 연계해서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이퍼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너무나 많을 거예요. 매년 계속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거의 뭐 AI 페이퍼 따지면 IBM이 거의 탑에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다른 예도 보시면은 뭐 그 아까 메디컬 얘기 많이 했지만 뭐 메디컬 닥터를 저희가 뭐 도움을 클리니컬 리스크 모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커머셜하게는 페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연구 자체는 우리가 한 연구에 대해서 그 실제로 그 커머셜라이즈 하는 컴퓨터들이 많이 리퍼링을 하고 있어요. 결국 IBM이 뭐 남 좋은 일 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조금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하고 또 그 사회도 발전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삼성이랑 하는 건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하면은 그 네트워크가 크잖아요. 근데 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모바일에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번 트레이닝 한 거를 어떻게 모바일에 돌릴 건지 고심하다가 그 네트워크를 조금 잘라가지고 작은 네트워크를 넣을 수 있을까? 리트레이닝 없이 그런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많을 때는 큰 네트워크를 넣어서 조금 그 액큐리시를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조금 작은 네트워크를 넣어서 파워 세이빙 하는 대신에 조금 액큐리시 떨어지고 뭐 그런 식의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트레이닝 코스트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연구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튜링 어워드 받으신 분하고 같이 IBM이랑 연구를 많이 하고 IBM, MIT, 왓슨 랩이라는 건물을 또 MIT 안에 넣어서 같이 연구도 하고 많은 연구들입니다. 커머셜도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왓슨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오토 AI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커머셜화 됐고요. 왓슨 어시스턴트 아까 이균 박사님 얘기하셨지만은 그 챗봇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릴리즈가 됐는데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챌린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아까 이 박사님도 시간을 좀 쓰셨으니까 저도 한 5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실제로 AI 지금 나와 있는 AI들은 그러니까 싱글 테스트에 대해서는 되게 잘 성능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이 이미지에 지금 돼지가 있는지 말이 있는지 뭐 그런 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질문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서 나무가 많으냐, 동물이 많으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AI가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면 리즈닝을 해야 되니까. 그 레코그니션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오브젝트가 그 큰 실린더에 가장 가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AI가 대답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지금 뉴럴 네트워크의 클래시피케이션 엄청나게 잘합니다. 지금 CNN이나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쓰면 다 잘 되죠. 액큐러시 엄청 높고. 그렇지만은 심볼릭 AI라 그래서 실제로 그 애플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거는 AI가 잘 못해요. 지금 그렇게 트레이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거는 사실 나무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동그랗게 생겼고, 뭐 손바닥만한 사이즈고, 그리고 빨간색인 것도 있고 그린도 있고 뭐 그런 특성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AI 모델로 가져가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만 않으면 사실 컨텍스트를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사실 뉴럴 심볼릭 AI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미지 레코그니션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질문에다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컬한 리즈닝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뉴럴 심볼릭 AI인데 그거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뭐 실제로 뭐 커머셜 한 부산은 없지만은 논문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간단합니다. 이런 로지컬 리즈닝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 건지 그 비주얼 퍼셉션 그러니까 레코그니션뿐만 아니라 퍼셉션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서 그 큰 어떤 오브젝트가 그 메탈 오브젝트 그러니까 철로 된 오브젝트하고 숫자가 같으냐 뭐 그런 걸 하려면은 우선 레코그니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숫자 같은지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뉴럴 심볼릭 AI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예를 보시면 처음에 인풋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레코그니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버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CNN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들을 이해하고 스트럭처럴
어떤 representation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크기가 크냐 작으냐 아니면 색깔은 뭐냐 아니면 머티리얼은 메탈이냐 아니면 러버냐 고무냐 뭐 이런 걸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퀘스천을 이해하는 거예요. 퀘스천을 이용해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 로지컬리 파싱하는 거. 또는 뭐 LSTM이 잘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 익스큐션 하는데 그 로지컬리 묶어서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비전 그리고 스트럭처 레프레젠테이션, 이제 랭귀지 그다음에 뭐 심볼 프로그램 이걸 다 합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뉴럴 심볼 AI가 제안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어니스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마 페어니스에 관련해서는 아마 큰 회사들이 주로 리딩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IBM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리딩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스토리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디플로이 된 것 중에 뉴질랜드 정부에서 그 패스포트를 검사할 때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봤을 때 이 동양인이 거기 이제 그 커스텀을 통과를 하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 위제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눈을 감았다. 그래서. 근데 그 우리는 눈이 작잖아요. 동양 사람들 보통.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그 바이어스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주된 이유가 그거였죠. 이제 우리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그걸 캐치를 못한 거죠. 뉴지를 그것을 할 때. 그게 문제인데 그런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데이터를 밸런스를 많이 맞추고 그다음에 어떤 그 트레이닝 할 때 그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트레이닝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링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어니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데이터 부분도 많이 나와. 여기까지가 제가 전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끝인데요. 마지막 리플렉션 하면은 세상에 문제는 많아요. 물론 스타트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문제들을 쫓아서 커머셜라이즈 하는 그런 의견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은 좋은 문제, 좋은 데이터, 그리고 좋은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시니까 더 저희처럼 이렇게 월급쟁이 아니시니까 더 훌륭한 분들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쪼록 하시는 일 잘 돼서 한국에서도 AI의 탑 기업이 나와서 저희도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칠게요. 네, 오늘 이은경 박사님, 황진호 박사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뭐 제 발표 이렇게 세 가지 다 있었는데요. 상당히 학술적이셨죠. 예, 특히 이제 이은경 박사님은 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관련해서 하드웨어의 발전 그런 관점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진호 박사님은 상당히 이제 AI 관점에서 또 말씀을 주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또 질문이 있으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한 가지는 저같이 AI를 논문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았을 텐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었겠다. 제 강의가 제일 좀 쉬웠고 근데 이제 이게 이 강의 계속 앞으로 오픈돼 있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정신없게 봤지만 다음에 좀 더 반복 공부하면 되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았던 그런 저도 몰랐던 최근에 IBM의 동향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현재 좀 IBM TJ 왓슨 리서치 센터에 좀 계신 분들이 직접 바로 옆자리에서 하는 일들 같은 걸 소개해 주신 거기 때문에 생생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퀀텀 컴퓨팅 관련해서는 그냥 아주 쉬운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작년 10월에 이제 좀 구글이 약간 마치 IBM의 슈퍼컴퓨터 서밋은 10,000년 동안 걸릴 계산을 구글의 퀀텀 컴퓨팅은 3분 안에 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좀 IBM에서 좀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대중적으로 저 같은 사람만 해도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구글이 뭐 이제 IBM보다 더 잘 나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 경희대학교에서도 저희 부총장님이 우리 학교 AI를 어떤 질문 어떻게 우리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질문하시길래 제가 Q&A 스쿨을 만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Q&A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Q는 이제 퀀텀이다, 그러니까 N은 뉴로다, 그러니까 A는 AI다. 아까 그 비트와 큐빗과 뉴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시면서 하신 설명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퀀텀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로 모아서 한다면 구글 퀀텀 컴퓨팅과의 비교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교들이 지금 이제 퀀텀을 어느 정도로 하면서 가르치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여기 벤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그 퀀텀 하는 회사들 뭐 캠브리지 퀀텀이라든가 라코라든가 제나두.ai라든가 QC웨어 이런 어떤 퀀텀 컴퓨팅이나 퀀텀 머신러닝 회사들이 막 생겼는데 오늘 대덕특구에 많은 또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들이 보실 텐데 퀀텀 쪽이 좀 벤처를 할 만한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면 되나요? 지정을 안 해주셔서. 예, 제가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선 뭐 누가 낫다고 얘기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제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그 IBM에서 네이처에 논문을 내잖아요. 그 논문이 나갔다고 해서 IBM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우리가 풀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결국 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어디 있냐면은 기술 발전을 그 애플리케이션에 융합을 해서 그게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증명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수프리머시에 대한 증명을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IBM에서도 그걸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수프리머시는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뱅킹 회사랑 같이 인크립션에 대한 아니면은 퀀텀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에뮬레이션을 해서 그게 실제로 뭐 작게라도 프로토타입 돼서 쓰였다 그러면은 진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랩에서 그게 수프리머시를 증명을 했다, 그 페이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퀀텀 컴퓨터가 월등히 어드밴스드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 전체적인 그 퀀텀 네트워크의 어떤 뭐 컬래버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지금 유스 케이스나 그런 부분들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구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데 IBM에서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엄청나게 많은 회사하고 지금 아카데미하고 같이 컬래버레이션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 상황을 그냥 말씀드리면은 지금 퀀텀 클래스를 개발한 학교가 지금 현재 엄청 많고요. 보시면 아까 그 사용량을 보여드렸잖아요. 퀀텀 그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퀀텀 컴퓨팅을 보여드렸는데 그 사용량을 보면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논문 작업이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 퀀텀에 대한 교육이 많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그런 교육 재료가 있는지 아니면 그 사용할 그 어떤 머티리얼이 있는지 아니면 그 컴퓨팅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퀀텀 팀이랑 연결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오픈 소스 돼 있는 뭐 키스킷이나 이런 라이브러리들 보면은 뭐 한국어로도 지금 잘 나와 있고요.
제가 또 그 퀀텀 관련해서 책을 또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그걸 2권 정도 번역해서 한국어로 출판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트렌드를 보면은 한국에서도 지금 엄청난 관심이 있고 그 배우려는 의지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마 그 강좌를 개설하면은 아마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박사님 따로 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니까. 네, 거기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스타트업에서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그 질문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IBM에서 아까 황재우 박사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 퀴즈키즈라는 그런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퀀텀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가 이제 게이트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퀀텀 컴퓨터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퀀텀 큐빗에서만 작동되는 게이트를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하드웨어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AND 게이트, NAND 게이트, 뭐 NOT 게이트 같은 것들 이외에 뭐 하다말 게이트나 아니면 퀀텀 컴퓨터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게이트들을 실제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확률로 나오는 거죠. 그냥 뭐 0일이 아니라 확률적인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학교에서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IBM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D-Wave나 아니면 조금 D-Wave 같은 경우는 이제 퀀텀 컴퓨터를 구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이제 그런 쪽에서도 그 시뮬레이터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터에 정말 관심이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퀀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실제로 퀀텀 컴퓨터 하면 굉장히 힘든 뭐 이론 물리나 아니면은 뭐 양자역학이라고 쉽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해 보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게 되면 조금 더 와닿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 논문으로만 읽던가 아니면 그냥 페이퍼로만 읽다가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해 보니까 조금 감이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뭐 모르는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실제로 해보면 또 뭐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힘들어도 학교에서 조금씩 접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뭐 뛰어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해결해야 되는 퀀텀 컴퓨터에는 많은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러 커렉션이나 아니면은 그 뭐 인탱글먼트 그런 프로블럼들을 뭐 풀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풀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네, 이상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뉴럴링크 말씀 좀 주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Q&A 말씀드렸었는데 뉴럴링크처럼 어떤 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또 휴먼 브레인 인터페이스 이 분야가 이번에 이제 올해 앨런 머스크가 한 9월 달이었나요? 8월 달에 이제 보여줬는데 좀 많이 실망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애게 뭐 돼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건 딴 데서 많이 했었다 해서 이제 다른 대학들에서는 왜 1, 2년 전에 했던 거를 갑자기 뉴럴링크 한 거로 얘기하느냐 뭐 이런 좀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뉴로와 컴퓨팅을 합하면 뭐 IBM이 오래전부터 했었던 뉴로모픽 칩이라든가 뉴로모픽 컴퓨팅도 많이 얘기하지만 또 그거랑은 또 휴먼 브레인 인터페이스는 좀 달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뉴럴링크 같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만약 다시 대학에 들어가면 퀀텀과 아까 말씀 Q&A를 할 것 같아요. 퀀텀과 뉴로와 AI를 결합한 그런 인재가 되면 뭐 겁이 날 게 없을 것 같은데 또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 뉴럴링크와 같은 그 휴먼 브레인 인터페이스가 과연 지금 벤처 창업을 좀 시도할 만한 그런 일로 보시는지 예를 들면 뭐 스탠포드에 있는 이진영 교수나 이런 분들 뭐 아주 연관되진 않지만 이제 관련된 또 벤처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그 결합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IBM TJ 왓슨에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스펙이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면 순수한 CS나 AI 한 분들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한 분들이
지금 와서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아까도 설명하신 뭐 신약 개발 지금 뭐 엄청나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또 되게 웃긴 게 자연어 처리 기술이 신약 개발에 사용되고 자연어 처리 기술이 영상을 복원하는 데 사용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년은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영상 처리로도 일단 상당히 깜짝 놀래고 알파고도 사실은 CNN을 좀 썼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트랜스포머니 이런 모델 자연어 처리 모델이 나오면서 오히려 요즘 추세는 자연어 처리 모델이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심지어는 영상 처리까지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떠한 스킬셋 내지는 그런 그래서 뭐 여기 뭐 학생분들이나 그런 또 자기를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IBM 뭐 근데 우리가 뭐 하나를 딱히 가이드 해줄 수는 없고 묻히기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IBM의 상황이나 뭐 미국의 상황이나 R&D 동향이랑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 저는 이제 뉴럴링크 같은 기술은 이제 조금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예전부터 이제 그 뇌파를 이용해서 이제 누군가를 조종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연구들은 이제 예전부터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뇌를 그러니까 그냥 뇌파로 안 하고 뇌 위에 있는 그 이제 뇌 위에 직접 칩을 심어서 더 깔끔한 신호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이제 뭔가를 조정하고 오브젝트를 그 뇌파 신호를 깨끗한 신호를 얻는다는 뭐 그런 개념이 많은데 저는 그런 기술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스타트업이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기술이 아닐까 하고 조금 조심스러운 그 레코멘데이션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IBM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 학업 그러니까 IBM이 아무래도 그 학교들과 많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카데믹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비즈니스로 많이 선회하려는 그 경향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 계속 히스토리컬리 본다면 이제 아카데믹한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아까 황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이처나 굉장히 좋은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AI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탑 학교에서도 오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하는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뭐 레비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커머셜라이즈 하려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황정현 박사님 뭐 더 붙일 말씀 있으시면. 제가 덧붙이면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퀀텀 관련해서 지금 그 디맨드가 되게 많은 상태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퀀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도 많지만 사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많거든요. 그 아마존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만은 그 클라우드처럼 퀀텀 클라우드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회사들을 묶어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퀀텀 컴퓨팅 어떤 그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요들을 따져봤을 때 그 학교 교육이랑 연계해가지고 보면은 그 퀀텀 디파트먼트도 생기고 있고 지금 그래서 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보면은 향후에 어떤 직업이 생길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퀀텀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시는 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하드웨어를 관리하시는 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IBM도 그 퀀텀 관련해서 그 박사들이 졸업하면은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다른 회사에 있는 퀀텀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구글에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있다가 구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뭐 인재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아까 제 차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뭐 한 15만 명 정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거든요. 미국에서 올해만 봤을 때. 그래서 디맨드가 거의 한 30%씩 늘어난다고 치면은 그게 이제 수요가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월급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보통 뭐
뭐 큰 회사들의 월급이나 스탁을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보들은 뭐 인터넷에 있으니까 제가 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수요를 봤을 때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향후에 뭐 직업을 변경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아까 그 이 박사님이 하신 말씀에 좀 더 덧붙이면은, 저는 기존의 그 뉴럴링크에서는 사실은 그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브레인에다가 칩으로 넣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한계가 뭐냐면은 EGS 시그널을 읽어야 되는데 그 시그널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은 그거를 디텍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EGS 해서 그 뭐 어떤 브레인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디텍트하는 그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그 많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EGS 시그널이 하나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1개 정도, 14개에서 21개 정도의 다른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그 시그널들의 싱크로율을 보고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뉴럴링크가 하려는 게 결국 그 뇌에다가 살짝 이제 그 칩을 꼽아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읽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벤처에서 만약 그걸 시도하기에는 좀 힘들죠. 근데 만약에 그런 하드웨어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사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하드웨어가 제공이 된다면은 거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무궁무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를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생각보다 퀀텀이 오히려 뉴럴링크나 이런 쪽보다는 더 빠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이라는 게 너무 빨라도 안 되니까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단계를 잘 보면서 접근해야 된다. 우리 블랙 미러 같은 시리즈 봐도 뭐 너무 재밌고 또 무섭기도 해서 아까 이 박사님은 좀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은 또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막 대들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앨런 머스크는 늘 지금 뭐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도 다들 그냥 컨슈머 퍼스트 어프로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소비자가 그냥 쓰고 있잖아요. 웨이모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테스트하다가 이제 책임 있는 서비스로 갔다면, 테슬라는 그냥 바로 소비자들이 쓰게 해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번에도 곧 죽겠죠, 누군가가. 올해 아니나 내년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박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또 토론도 아주 생생한 토론 해주셔가지고 거기는 지금 몇 시인가요? 시간이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오늘 또 이 영상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지만 또 계속 녹화된 것들이 남아 있을 테니까 계속 저도 반복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